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또 지금 최근에 가장 또 그 논쟁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것을 또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이게 일시적이냐 또는 지속적이냐 트랜지토리냐 아니면 퍼시스턴트냐 요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 트위터라든지 또 여러 신문 지상에서 기사를 올리는 것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죠. 트랜지토리파, 일시적파, 그다음에 지속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 이쪽 경제 현상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기사를 내놓고 있는 BIS도 드디어 참전을 했습니다. BIS는 국제결제은행인데요. IMF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양질의 논문들을 또 글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병목 현상에 주목을 해서 이게 실제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고 또 국제적으로 이게 또 어떤 파급 효과를 갖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아주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만한 글들을 썼는데요. 그 내용들은 뭐 간단히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원료 뭐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뭐 구리 이런 기본적인 그 산업의 1차 원료가 되는 원자재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중간재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알고 있는 운송, 해운, 특히 해운 부분에서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들이 그거에 연관된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병목 현상으로부터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상으로부터 또 수요 증가가 코로나 이후에 2020 이후에 최근에 2020년과 2021년에서 굉장히 많은 재정 지출에 의한 수요 증가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공급 차질하고 연관돼서 그 후 관련된 그 이후의 산업에서의 그 채찍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 효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있어서 어, 채찍을 들고 있어요. 근데 채찍을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은 앞에서는 조금만 흔들려도 저 뒷단에 가서는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이런 그 우리 현상을 알 수가 있죠. 요거에 비유한 겁니다. 뭐 영어로 불윕 이펙트라 그러는데요. 요게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F에서 BIS에서 하는 얘기는 또 후방 산업에서의 병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이 후방 산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영어 단어에서는 업스트림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러면 업스트림이 있으면 다운스트림이 있겠죠. 그러면 업스트림은 정확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상류예요, 이게.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은 당연히 하류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상류 산업, 하류 산업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우리말에서는 후방 산업, 전방 산업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약간 좀그 이게 후방 전방 하면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는데 후방이라는 것은 산업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있는 데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들어 정유 산업 같은 거. 정유 산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원유 채굴 산업 이런 것들이 완전한 이제 후방 산업이고 그 다음에 어느 공장에서 또는 어느 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전방 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들 그 어감이 약간 이상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IMF 아니 BIS는 이 병목 현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병목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 경제학들은 늘 그렇습니다. 요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고요. 이게 앞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전개될 것이다.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뭐 늘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때그때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함으로써 현재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BIS는 병목 현상은 제한적일 수도 있고 제한적이다가 아니라 제한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임금 인상과 만약에 물가 상승의 기대가 지속이 된다면 경제 주체들이 이게 지금 임금 인상이 계속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이거 원자재 가격이 뭐 예를 들어 천연가스 가격이 또는 뭐 원유 가격이 또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행동의 결과 오히려 더 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 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또 각자 뭐 알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저도 뭐 나름대로 판단이 있지만요. 그거를 누구에게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내 판단은 이렇다 이 정도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요거는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준비했던 것이 RIP 머니 멀티플라이어였었잖아요. 그 통화승수의 명복을 빕니다 하면서 그때 소개해줬던 게 그 세인트 루이스 페드에서 발표한 그 글이었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11월 15일에 폴 크루그만이 트윗을 달았네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 indeed. 그 세인트 루이스 페드에서 했던 얘기가 정말 맞다 그러면서 머니 멀티플라이어 그 통화 승수는 useless 가이드다. 그 의미 없는 어떤 이런 가이드 역할을 한다. 현재 상황에서 리어 제로 레이트 인바이러먼트 이게 뭐냐면은 이자율이 0%에 가까운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의미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준비했던 RIP 머니 멀티플라이어 그 영상에서는 폴 크루그만이 머니 벨로시티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식이고 의미 없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줬었는데 이번에 폴 크루그만이 또 세인트 루이스 페드의 그 글 제가 지난번에 준비했던 영상의 주된 주제에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한번 또 지난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요즘 이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쭉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IS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신현송이라는 우리나라 분입니다. 현재 여전히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뭐 얘기 듣기로는 외국에서 있다가 우리나라 와서 군복무도 다 마치고 뭐 그랬다고 하시는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BIS에서 조사국장이에요. 조사국장이라는 거는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국장이라고 해서 뭐 물가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뭐 리서치 센터의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 그 제가 오늘 설명할 그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러니까 BIS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한번 보겠죠. 왜냐면 그 조사국장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오늘 설명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이분이 트윗에 쭉 올린 글이 있는데 저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그 BIS에서 발표한 글과 이 신현송 국장이 한 그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한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BIS의 이번에 발표한 글은 뭐 큰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먼저 병목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병목이 발생한 지점이 어디냐, 그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원자재 이쪽에서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 쉬핑 코스트니까 해운 그 운송 비용이겠죠. 그 다음에 배송 시간 요거에서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이것이 그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 재고 감소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한번 운소 이 코모디티라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것도 헷갈려요. 코모디티를 보통 상품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뭐 맞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경제 관련 기사를 읽을 때 커머디티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상품 하면은 뭐 이런 펜 또는 뭐 제품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통 굿즈라 그럽니다. 굿즈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말에서 흔히 쓰는 상품은 굿즈에 해당하는 거고 커머디티도 또 근데 상품이라 번역하는데 요거는 그냥 원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그 상품을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니까 뭐 제일 쉽게 원유 있겠죠. 뭐 천연가스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리, 그다음에 요즘 뭐 중요한 반도체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히토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커머디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그 영어 글을 읽을 때 커머디티란 말이 나오면은 상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커머디티 원자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여기에서 제일 뭐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죠. 유럽에 난리가 났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화석 연료를 덜 쓰자, 즉 CO2를 감소시키자 하면서 유럽은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이 절로 그 재생에너지 쪽으로 왔죠. 태양열, 풍력, 뭐 수력 등등등으로 이렇게 그 비중이 굉장히 올랐는데 이 재생에너지의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은 저게 안 되죠. 그 안정성이 떨어지죠. 왜냐면은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햇빛 태양은 구름이 꼈다가 또 비가 오다가 또 날이 맑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일 현재 과학 기술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재생에너지나 또 뭐 이거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해당하는 건데 전기에너지의 제일 큰 단점은 저장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물론 지금 ESS 같은 대용량 배터리를 통해서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저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에서 ESS가 차지하는 이 비율은 너무 미미하고 그런데 이게 유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바람이 갑자기 안 불기 시작했어요. 유럽 쪽에서 딴 데 또 많이 부는 데도 있겠지만요. 그러면서 풍력에서 기존에 했던 이 전기 에너지 이 생산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날은 갑자기 또 추워지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화석 연료가 다시 필요해졌는데 이게 화석 연료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전기 없어 그러면 그래 석탄 많이 떼 또는 뭐 저 가스 많이 그 해서 그 발전을 해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설비들을 계속 재투자를 하고 뭐 고장난 데 있으면 그거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부품 교환해야 되고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생 에너지 쪽으로 급속하게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이 투자들이 제대로 안 됐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그 그 코로나로부터 이제 점점 회복하는 와중에 그 다음에 또 재정 지출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소비를 막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 대표적인 게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2020년 1월을 가격을 100으로 한다면은
한 1000을 넘었었네요. 그래서 지금 한 700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는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병목 현상의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 그 해운 운송 가격을 보면은요, 2020년에 대략 한 그 2 정도였네요. 3, 3 정도였네요. 3이었다가 현재 20까지 올라와 있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북미, 즉 미국과 카나다로 가는 게 제일 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비율을 차지할 테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송 시간도 예를 들어 보면은 굉장히 늘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생산 시설들은 재투자를 별로 안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재고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만 본다면 재고가 평상시 한 이만큼이었다면은 많이 떨어져 있죠.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가격 올라가고, 또 다른 그 생필품들이라든지 이런 거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병목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특히 이 후방 산업 또는 업스트림에서 또는 상류 산업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밑으로 이렇게 쫙 파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목의 이제 발생 이유를 이 BIS에서는, 그 BIS에서 발표한 논문이죠. 글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축 변화가 생겼다. 수요축 변화가 수요축 변화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예전에 이거를 소비했다가 요거를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주로 서비스 부문에서 공산품 부문으로 수요축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비스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식당 가면은 식당에서 서비스 해주는 사람, 호텔 가면 호텔에서 서비스 해주는 사람, 그다음에 또 우리가 레저 활동을 한다면 레저 활동에서 이제 서비스, 그 다 서비스 쪽에 이제 속하겠죠. 근데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는 물론 서비스도 많이 줄었죠. 모든 게 다 줄었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이 외식하러 다니죠. 이제 차 타고 자동차 타고, 예전에는 집안에 이렇게 딱 있었다가 여행도 가고, 이게 다 서비스에 관련된 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는 게 거기로부터 시작했죠. 그거에 이제 제일 좋은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고용이 늘어났는데, 고용이 주로 그 서비스 영역 중심으로 확 늘어났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 특히 미국이 제일 많이 했죠. 미국의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똑같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왜 있었는가 해서 미국의 재정 지출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서비스 쪽에서 수요가 있다가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공산품 사야 돼.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그 신호탄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었죠.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싼 현상이 막 벌어졌었죠. 이게 뭐냐면은 중고차는 지금 당장 가서 딜러한테 살 수가 있는데, 신차를 살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중고차가 더 비싸지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소비자의 수요가 변하는 거죠. 서비스에서 공산품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에서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병목 현상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병목 현상의 그 파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중간재, 운송 수요가 여기에서 증가했고 그러면서 이 산업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산업 구조는 뭐 그냥 한 산업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자본 집약적 산업이 있고 노동 집약적 산업이 있죠. 노동 집약적 산업은 뭐, 뭐 우리 잘 아시는 예를 들어 섬유 이건데 섬유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 됐죠. 그러면 남는 거는 뭐냐면은 노동 노동 집약적 산업의 뭐 최고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뭐 후진국가에 이제 덜 발전한 저임금으로 일하는 데는 뭐 노동 집약적 산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선진국에서 본다면 서비스 쪽일 거고 자본 집약적 산업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자동차 만드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전자제품 만드는데 뭐 이런 데겠죠. 근데 이게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서비스 가격이 원자재 가격에 맞춰서 오르기에는 좀 이 단계가 너무 길죠.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게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게 바로 이런 자본 집약적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은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수요 측이 변화했어요. 수요 측이 변화하고 이게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때 병목 현상이 있을 때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BIS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파란 그래프가 있고 빨간색인데요. 파란 그래프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소비자의 수요가 그 서비스 쪽으로 갔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수요가 공산품 쪽으로 갔을 때 수요가 공산품 쪽으로 이제 더 수요가 옮겨갔을 때 어떻게 됐냐 요거에 대한 거를 쭉 그 나름대로 경제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본 겁니다. 요거 한번 그래서 지워보고요. 다시 보면은 당연히 공산품 쪽은 당연히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볼 필요가 없고 비공산품 non-manufactured goods라고 하는데요. 비공산품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걸 생산했는데 이걸 더 이상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가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굉장히 짧은 거. 예를 들어 뭐 채소 같은 거 또는 뭐 생선 같은 거. 근데 생선도 통조림에 넣어서 만든다면은 그거는 공산품이 되겠죠. 그런데 생선 그대로 판다면은 그건 이제 비공산품이 될 텐데요. 어쨌든 공산품으로 서비스에서 공산품으로 이게 쫙 옮겨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비공산품도 이렇게 생산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비공산품이라도 할지라도 기본적인 게 있겠죠. 기본적인 설비나 투자는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경제 전체적으로 총 투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총 투자는 이렇게 바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왜냐면은 총 투자는 자본재 그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이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총 투자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어떤 그 쇼크가 온 거죠. 충격이 왔을 때 예를 들어 그 원재재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이런 게 비싸졌어요. 그러면 투자는 당연히 처음에는 조금 감소하는데 이게 공산품으로 사람들이 수요가 이동하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는 대략 요 근처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는 급격하게 반응합니다. 물가가 쫙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물가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그 급락했다가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